이번 영상에서는 2011년 영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7세 소녀 에밀리 랭리는 밝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삶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꿈은 너무 일찍 꺾여버렸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로 인해 이 사건은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랭리는 1994년 영국에서 마크와 캐롤라인 랭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년 후 여동생 한나가 태어났고 자매는 어릴 때부터 끈끈한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보살핌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에밀리는 9살, 한나는 7살 때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이주하여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로 이사간 후 에밀리는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부모님은 그녀의 안녕을 걱정했습니다. 중산층이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2010년에 그녀를 영국으로 다시 보내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브로큰 하티드 대학에 입학하여 경영학 학위를 따고 영국에서 모델 경력을 쌓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해협의 리조트로 유명한 도시대 해안 도시 본머스에서 살았습니다. 에밀리가 영국으로 이사했을 때 여동생 한나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은 이혼했지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눈에 띄는 젊은 여성이었던 에밀리는 금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 20세의 엘리엇 터너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낭만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11년 4월, 에밀리는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약 6개월 만에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마크는 딸을 다시 볼 생각에 들떠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꽉 껴안으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를 매우 잘 따랐고 아버지는 그녀를 몹시 아끼며 그녀의 전염성 있는 미소, 웃음, 그리고 짓궂은 농담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음 날, 온 가족은 에밀리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 가게에 갔습니다. 그녀는 대학 공부 외에도 모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멋진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엘리엇 터너라는 20세 남성과 데이트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진지한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느꼈지만요. 돌아가면 그만둘 것 같아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습니다. 에밀리는 다음 몇 주 동안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누구도 곧 그녀를 잃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을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5개월 후에 9월 9일에 시작하는 럭비 월드컵을 보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에밀리는 아버지에게 엘리엇과 헤어졌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은 에밀리가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본 후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부유한 보석상의 아들이었던 엘리엇은 20세였고 겉으로는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머스와 풀의 지역바와 클럽에서 잘 알려져 있었죠. 그는 더 펌이라는 부유한 젊은이들의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허풍 때문에 그를 졸톡 터너라고 불렀습니다. 에밀리는 2010년 12월에 엘리엇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리조트에서 호화로운 삶을 즐기며 종종 밤늦도록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집착의 역사를 가진 터너는 곧 질투의 징후를 보였고 이는 폭력적인 논쟁으로 이어졌으며 일부는 위협적이고 공격적이며 폭력적이고 통제적이며 소유욕이 강하다고 묘사했습니다. 터너에게는 불우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16세 때 그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쏟아부어 괴롭힘 경고를 받았습니다. 터너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고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능숙하게 조종했습니다. 그의 삶은 파티, 여성, 술, 불법 물질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반박할 경우를 대비하여 망치를 들고 다니는 갱스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터너가 자신의 사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종종 바에서 모든 사람에게 술을 사줬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선물로 받은 새로운 미니 쿠퍼를 운전하는 것을 자랑하고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거리에서 얻은 지혜를 담은 메시지를 올려 나쁜 남자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종종 자신을 스카페이스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여성 숭배자들에도 불구하고 터너는 에밀리에게 매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그가 열심히 만들어낸 성공적인 이미지를 칭찬했습니다. 터너의 통제적인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감정적인 호소로 에밀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에밀리는 죽기 몇 달 전에 그에게 쪽지를 썼습니다. 1. 사랑해. 2. 날 죽이겠다는 말은 하지 마. 3. 전 여자친구들 이야기는 그만해. 4. 끊임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버려. 더 멋있어지면 훨씬 더 매력적일 거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나. 터너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의 통제적인 행동이 심해짐에 따라 에밀리는 그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터너와 같은 사람들은 경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밀리는 친구들과 함께 유흥시설에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그날 저녁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엘리엇 터너는 에밀리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읽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그는 클럽에 가서 그녀와 맞섰습니다. 논쟁은 심화되어 에밀리가 그의 얼굴에 술을 뿌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터너는 그녀를 언어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옷이 너무 야하다고 비난하면서요. 에밀리가 그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터너는 그녀의 저녁을 망쳤고 에밀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갔고 그의 친구들은 나는 그녀를 죽일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것이고 여전히 백만장자일 거야. 나는 10년을 살 거야. 그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터너는 에밀리를 따라잡아 어떻게든 그녀를 설득하여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주장하며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이는 에밀리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들은 그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다음 날 아침 엘리어트의 어머니인 아니타 터너는 응급서비스에 전화하여 에밀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 우리 집에 묵고 있는 아들 친구예요. 둘 다 깨우려고 했는데 그 소녀는 일어나지 않아요. 깨우려고 해봤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아니타는 호흡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녀는 파랗게 질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에밀리 랭리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통화 중 아니타의 침착한 태도는 뉴질랜드에서 집에서 죽은 소녀를 막 발견한 사람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에밀리의 아버지 마크는 새벽 2시에 전 부인 캐롤라인과 어린 딸 한나로부터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한나의 음성 메시지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배경에서 캐롤라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죽었어요. 마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히스테리컬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이 전화를 받아 비극적인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따님 에밀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마크는 충격을 받아 상실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에밀리는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의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 닥쳐왔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에밀리가 잠자다 죽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젊고 건강한 상태를 고려할 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증거를 수집했지만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편 엘리엇 터너는 페이스북에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공개적으로 에밀리를 애도했습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에밀리가 잠자다 불가사의하게 죽었다는 터너와 그의 부모의 이야기에 이의를 제기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수사는 수사관들이 사망 원인을 발견했을 때 에밀리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성격과 진행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에밀리의 죽기 며칠 전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불안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나 스토커가 있어.
에밀리는 덧붙였습니다. 누군가 방금 나에게 전화해서 나는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그들은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했어. 내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라고 물었더니 그는 만나면 알려줄게라고 했어. 그러고는 계속 데이트 신청을 해서 끊어버렸어. 하지만 그들은 전화를 멈추지 않았어. 에밀리는 5월 5일 목요일에 썼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에밀리가 죽기 전에 다른 나이트클럽 손님들 앞에서 엘리엇 터너와 다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터너의 친구들과의 인터뷰 결과 에밀리에 대한 그의 강박적인 통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죽이겠다는 반복적인 위협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위협을 단순히 그의 갱스터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허세로 치부했습니다. 부검에서는 에밀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목졸림 가능성을 제시하며 신체적 소견이 목의 압력이 가해진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터너의 가족과 에밀리의 죽음에 대한 관련성을 의심하고 그들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의심할 만했습니다. 녹음에는 엘리엇이 어머니에게 경찰과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 내용을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 터너는 마지못해 공모했습니다. 대화는 증거를 파괴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려는 가족의 시도를 드러냈습니다. 여사님, 우리는 사법정의를 왜곡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파괴했습니다. 아빠에게 전화해서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머리. 이 녹음을 통해 수사관들은 엘리엇 터너가 에밀리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후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디오 증거는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녹음의 진위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판사는 경찰이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증거로 허용했습니다. 엘리엇은 녹음에서 매일 분노를 느꼈으며 에밀리만큼 그를 화나게 한 사람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2012년 5월 재판에서 그의 변호사는 엘리엇이 정당방위로 행동했으며 침실에서 논쟁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녹음과 증언은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개인의 행동이 에밀리 랭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변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리엇 터너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으며 집착과 폭력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드러냈습니다. 엘리엇 터너는 에밀리의 목을 잡았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판 이틀째. 터너는 그날 밤 에밀리가 죽은 채 발견된 후 자신의 행동에 혐오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수치심과 스페인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탈출을 계획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짐 가방과 여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경찰이 법원에 도착했을 때 터너는 에밀리를 위협했고 그녀의 휴대폰에서 허위 이메일을 읽은 후 그녀가 죽기 전날 밤 기분이 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싸움을 설명하며 에밀리가 그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그녀에게 택시 요금으로 20파운드 지폐를 던졌습니다. 터너는 그녀가 처음에는 나를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5초 후에 그녀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나는 에밀리가 그 정도로 분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만해. 진정해라고 반복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나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았습니다. 변호인 앤서니 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묻자 터너는 그녀가 미쳐 날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오른손이 그녀의 목에 닿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느냐는 질문에 터너는 아주 세게는 아니었지만 꽤 세게 잡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잡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녀가 누워있는 자세에서 나는 그녀의 목을 눌렀습니다. 그는 5에서 6초 동안 그녀를 잡고 있다가 놓아주고 방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너는 에밀리를 죽일 의도가 없었고 잠든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않자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럴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에밀리의 아버지 마크는 딸을 잃은 깊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녀든, 배우자든, 99세 할머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 없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모든 기념일이 힘들고, 생일도, 크리스마스도 괴롭습니다. 부활절도 힘든 건 그때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크 랭글리는 에밀리가 누리지 못한 미래를 애통해했습니다. 그녀가 펼쳐나갔어야 할 삶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떤 여성으로 성장해갈지 잠깐 엿볼 수 있었고, 저는 그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버지이고, 당연히 편향적이겠지만, 그녀가 있었기에 세상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재판 과정은 훨씬 더 끔찍했죠. 엘리엇 터너는 부모가 처벌을 피하도록 도우려 했던 버릇없고 부유한 아이로 묘사되었습니다. 법정은 터너가 본머스에 부유한 퀸즈 파크에 있는 집에서 자유롭게 지냈으며 그곳에서 중산층 친구들을 위해 난잡한 파티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조된 차고에서 자신만의 미니 발을 갖추고 살았고 침대에서 에밀리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터너의 컴퓨터를 조사하여 목 졸라 죽이기 및 범죄 처벌을 피하는 방법과 같은 유죄를 입증하는 검색어를 발견했습니다. 범행의 주된 동기는 질투였습니다. 에밀리와 밤을 보낸 루크 애시포드의 증언은 터너가 구금 중에도 질투심을 드러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터너는 배심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에밀리가 자신을 공격했고 정당방위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는 곧 새 레인지로버를 몰고 스페인으로 이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팔아 호화로운 삶을 살 계획을 세우면서요. 결국 터너 자신의 유죄 인정과 컴퓨터 검색을 포함한 증거는 에밀리 랭글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진 질투심 많고 통제적인 개인의 분명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터너의 왜곡된 이야기를 꿰뚫어 보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아버지 마크 랭글리와 그의 가족은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마크는 딸을 잃은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녀든, 배우자든, 99세 할머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 없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글쎄요. 그건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기념일이 힘들어요. 생일도 힘들고, 크리스마스도 힘들어요. 부활절도 힘든 건 그때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마지막이었기 때문이에요. 마크 랭글리는 에밀리의 죽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그녀가 누리지 못한 삶을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펼쳐나갔어야 할 삶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떤 여성으로 성장해갈지 잠깐 엿볼 수 있었고, 저는 그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버지이고, 당연히 편향적이겠지만, 그녀가 있었기에 세상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확실히 훨씬 더 즐거웠죠. 에밀리의 죽음과 그 뒤에 이어진 재판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은 엘리엇 터너를 부모의 방종이 그의 파괴적인 행동에 기여한 버릇없고 부유한 젊은 남자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가족의 부와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지로 인해 조장된 그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자기인식은 특권과 책임에 관한 중요한 사회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에밀리의 친구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그녀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철야 기도회와 추모식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활기차고 친절하며 야심찬 젊은 여성으로 기억했으며 그녀의 삶은 잔인하게 단축되었습니다. 재판과 그 폭로는 가정폭력,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 피해자를 위한 더 나은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유죄 판결과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엘리엇 터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후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와 미래 계획에 대해 자랑하는 등 감옥에서의 그의 행동은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대한 이해와 후회가 부족함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오만함과 자기 몰두는 대중과 에밀리 가족의 그에 대한 경멸감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터너의 조기 석방 신청이 올라오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의 후회 부족과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를 감안할 때 그의 잠재적인 석방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제도와 대중은 그를 면밀히 감시하여 확실히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소니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인 레이첼 오레일리 사건이라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망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요 용의자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건의 약 80%에서 의심은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종종 명확한 동기가 없고 마치 일상적인 사건인 것처럼 가정 내 문제로 분류됩니다. 2000년대 초 레이첼 오레일리 사건은 전례 없는 잔인함과 냉혈함으로 아일랜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젊은 여성, 두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경력에서 그렇게 끔찍한 범죄 현장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고 퍼즐 조각을 모두 맞추는데 수사관들은 수년간의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범인은 자신의 죄를 아무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그는 빠져나갔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자만심이 결국 그를 배신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레이첼 오레일리는 누구였을까요? 레이첼 오레일리, 니콜 폴리는 1974년 아일랜드 더블린 카운티 북부 외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친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로즈와 짐 켈리에게 입양되었고 부부의 다른 입양아 4명과 함께 자랐습니다. 로즈와 짐은 자신들의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부모의 사랑을 입양아들에게 쏟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레이첼은 활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학업적으로 뛰어났고 스포츠에 참여했으며 집안일을 도왔고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은 사교적이고 개방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여 모든 사람과 쉽게 어울리고 갈등을 피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소프트볼에 깊이 빠져 정기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지역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특히 양어머니와 강한 유대감을 가졌고 그녀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으며 레이첼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레이첼은 마케팅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지역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시내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지역팀에서 계속 소프트볼을 했습니다. 조엘 라일리의 어린 시절에 대한 공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는 배우자 레이첼과 두 자녀에 대한 비인간성과 극도의 잔인함으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희귀합니다. 더블린 카운티 출신인 존은 1972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누나와 함께 자란 둘째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근면과 자립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존은 키가 크고 운동을 잘했으며 소프트볼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광고 통신 과정을 수강했는데 그 백화점은 레이첼이 몇 달 후에 일을 시작한 곳과 같은 고지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존은 19세였고 레이첼은 거의 17세였습니다. 존은 새로운 직원에게 즉시 매료되어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칭찬, 꽃이나 초콜릿과 같은 작은 선물, 대화를 만들기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등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은 처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조의 끈질긴 레이첼 구의 시도는 백화점 동료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되어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파구는 그가 레이첼의 소프트볼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을 때 왔습니다. 그는 연습 중에 그녀와 함께 경기장에 참가하여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레이첼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녀는 마침내 그와 데이트를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존은 에펠탑 꼭대기에서 청혼한 파리 깜짝 여행을 포함하여 웅장한 제스처를 통해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이첼은 조의 청혼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순진한 소녀는 마법 같은 동화 속에서 자신의 왕자를 찾았고 그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년 후,
부부는 결혼했고 곧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그림 같은 스코틀랜드 마을인 놀로 이사하여 넓고 아늑한 집을 구입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난 후 레이첼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남편과 아이를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2년 후 그들은 둘째 아들을 낳았고 레이첼은 완전히 육아에 빠져들었습니다. 존은 광고 대행사에서 5개 광고 전문가로 일자리를 확보하여 주요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조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자신감 넘치고 야심차고 매력적인 남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시간 엄수와 필요할 때 늦게까지 기꺼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은 또한 스포츠 활동을 계속하여 출근 전에 체육관에 자주 갔고 집에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자라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레이첼은 인기 화장품 회사의 유통업체가 되어 가정용품을 판매하여 가족 수입에 기여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 덕분에 그녀는 이웃과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이웃은 그녀를 훌륭한 엄마이자 친절하고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존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잠을 자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재를 힘든 업무 일정과 승진 기대에 돌렸습니다. 레이첼은 그를 최대한 지지했지만 부부는 점차 멀어졌고 가족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2004년 여름, 레이첼이 나쁜 엄마이고 당시 4세와 2세였던 아들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익명의 편지가 아동보호 서비스에 보내졌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해 오레일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모든 친척과 이웃은 레이첼이 사랑스럽고 자상한 엄마라고 보증했지만 편지는 그녀의 명성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아침은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존은 새벽에 레이첼과 아들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동안 집을 나와 일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존은 레이첼에게 여러 번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걱정된 그는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불안한 목소리로 자동 응답기가 받았습니다. 존은 자신의 걱정을 표현하고 레이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후에 존은 유치원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레이첼이 아들들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이는 그녀의 성격에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존은 장모님께 전화하여 레이첼의 행방을 아는지 확인했습니다. 로스가 모른다고 하자 존은 그녀에게 집으로 가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가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러 간 동안 로즈는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레이첼의 차가 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레이첼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은 어둡고 조용했고 아무도 그녀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로스가 처음 본 것은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캐비닛과 서랍이 열리고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져 강도질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이첼을 찾을 수 없었던 로즈는 침실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은 바닥에 피 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고 피가 벽, 가구, 심지어 천장까지 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개골은 너무나 잔혹하게 손상되어 헝클어진 핏빛 머리카락 사이로 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로즈는 레이첼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달려갔지만 그녀의 팔을 만졌을 때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레이첼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로즈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를 포함한 이웃들이 그녀의 비명 소리에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레이첼의 시신을 처음으로 검사하고 그녀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조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침실에서 히스테리컬하게 울부짖으며 이 짓을 한 놈은 누구든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범죄의 잔혹함에 경악했습니다. 레이첼이 무겁고 뭉툭한 물체로 공격을 받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구타당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방어 흔적이 없었고 이는 뒤에서 공격을 받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이 강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수사관들의 직감은 공격 뒤에 더 개인적인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형사들의 첫 번째 단계는
가족 구성원과 이웃을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레이첼에게는 적이 없으며 모든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자신 있게 진술했습니다. 이웃들은 의심스러운 점을 보지 못했으며 그날 집 근처에 이상한 차나 낯선 사람이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존은 경찰에게 자신이 이를 위해 마을 반대편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 있었고 동료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강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1000유로와 침대 옆 탁자, 그리고 또 다른 탁자와 주방 찬장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화장대 위의 보석 상자에서는 목걸이 몇 개와 귀걸이만 사라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은식기, 그리고 살인 흉기로 추정되는 조의 아령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조의 경찰 조사 중 행동은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울고 떨고 열이 났지만 한 수사관은 조의 상태가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신경질적인 흥분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레이첼이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의 태도는 변했고 그는 그런 일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내를 속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마리는 사라진 물건들, 즉 카메라, 은식기, 그리고 몇몇 보석이 들어있는 가방이 범죄 현장에서 2마일 떨어진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을 때 나왔습니다. 모든 물건은 조가 제공한 도난품 목록과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경찰은 강도 이론을 완전히 기각하고 사건을 계획살인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조 오라일리가 슬픔과 고통을 묘사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은 진실성이 없어 보였고 이는 형사들이 그를 즉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범죄 현장과 레이첼과의 관계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조는 출근 전에 헬스장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차장과 헬스장의 감시 카메라에 의해 확인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무실로 운전해 갔고 나중에는 도시 외곽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차량의 광고를 감시했습니다. 그의 동료는 그의 이야기를 뒷받침했습니다. 수사는 형사들이 조의 직장에서 그의 컴퓨터를 압수했을 때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삭제된 이메일을 발견했고 전문가들은 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들은 조의 아내에 대한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종종 친구와 여동생에게 레이첼에 대해 모욕과 저속한 말을 사용하며 불평했고 그녀가 더 이상 그를 매료시키지 않고 노골적인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수사관들은 조아니키 펠리라는 동료 사이의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우정보다 훨씬 더 가까운 관계를 나타냈고 이는 경찰이 니키에게 질문하도록 했습니다. 니키 펠리는 조와 같은 광고 회사에서 일했고 그들의 업무 관련 상호작용은 불륜으로 발전했습니다. 니키가 조보다 10살 연상이었지만 이것은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조가 니키와 많은 저녁과 밤을 보내면서 레이첼에게 일 때문에 바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신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조가 니키에게 곧 아들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소년들이 이혼 후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지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레이첼이 포함되지 않은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조가 더 과감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륜을 부인했지만 조는 결국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 후 니키와 비밀리에 데이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관계의 심각성을 분명히 경시했습니다. 오라일리 하우스는 범죄 현장으로 일주일 넘게 봉쇄되었고 그동안 조는 여동생과 함께 지냈고 소년들은 조부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레이첼의 장례식에서 조의 태도는 눈에 띄게 침착하고 무심했습니다. 그는 관을 피했고 빠르고 차갑게 작별 인사를 하며 슬픔보다는 무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레이첼의 시신을 제외하고는 범죄 당일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는 그의 장인 장모에게 겉으로는 지지를 위해 그와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조는 소름 끼치도록 살인자가 어떻게 레이첼을 공격했을지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격의 힘을 설명하고 팔로 흉내내면서 살인자가 욕실에서 피를 씻어내고 살인 무기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이 상세하고
무심한 회상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로즈와 짐은 처음에는 그의 행동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치부했지만 로즈는 나중에 조가 자신의 행동을 재현하고 있었고 그가 레이첼을 살해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레이첼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조 랠리는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기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범죄 현장을 둘러보게 하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범죄자에게 경찰에 자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극이 있은 지 3주 후, 레이첼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TV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레이첼의 부모님은 우울하고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지만 조는 마치 자신이 스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활발하게 교류했고 카메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 쓰는 듯했으며 제공된 다과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여전히 조를 의심하고 있던 경찰은 그를 미행하기로 결정했고 촬영 후 그의 정부인 니키의 집으로 직행하여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가 살인자라는 그들의 의심을 더욱 굳혔고 그들은 법정에 제출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증거 수집은 길고 복잡하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살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른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니키와 조의 알리바이를 처음 확인해 주었던 동료는 둘 다 위증죄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니키는 그녀와 조가 결코 헤어진 적이 없었고 레이첼이 그들의 불륜을 발견하여 비극 전날 밤 부부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동료는 조가 레이첼 살해 당시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가 용의자인 줄 모르고 조의 요청에 따라 그의 이야기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서신, 즉 그가 아내를 모욕하고 니키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한 서신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터뷰와 TV 프로그램 영상은 조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묘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부주의한 발언은 범죄 현장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는 실제로 감시 카메라에 찍히도록 의도적으로 헬스장에 갔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동료들에게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일해야 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대신 조는 집으로 돌아와 아령으로 무장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준 레이첼을 기다리며 부부 침실에 숨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공격하여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공격 후 조는 침실 옆 욕실에서 자신과 살인 무기에서 피를 씻어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강도를 모의하기 위해 집안의 소지품을 흩뿌리고 출근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유죄를 입증하는 물건을 버리고 직장에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레이첼의 휴대폰에 여러 번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음성 메일을 남겼습니다. 조는 이상하게 행동했고 손을 떨면서 과도하게 흥분한 모습이었고 아들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받았을 때 동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흔적을 덮었다고 생각하며 장모를 보내 레이첼의 시신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명성과 대중의 관심을 갈망한 조의 욕망은 결국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가 정황 증거였지만 그는 범죄 후 2년이 지나서야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유죄는 휴대폰 신호를 사용하여 그의 움직임을 재구성함으로써 입증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레이첼이 살해될 당시 조의 휴대폰은 가족의 집으로 추적되었습니다. 여기는 제리의 사무실, K9입니다. 안에 누구든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물릴 겁니다. 여기서 누가 뛰어가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좋아요. 멈춰. 여기 누구 있어요? 지금 당장 나와. 방금 보신 것은 28세의 조슈아 나일스를 총으로 쏴 죽인 현역 총격범을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한 이웃이 전체 장면을 목격하고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도망치려 한다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슈의 24세 아내 앰버 워시번은 4살 된 아이와 함께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총격범이 총을 쏘았습니다. 탕탕탕. 총격범은 차에 여러 발의 총알을 쏘아 앰버를 맞췄지만 기적적으로 뒷좌석에 있던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총격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자 근처에 있던 한 보안관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트럭 아래에 쓰러져 있는 생명 없는 남성과 길 건너에 서 있는
또 다른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앞좌석에는 생명 없는 여성이 있었고 뒷좌석에는 맥너겟을 쥔 어린이가 공포에 질려 몸을 굳힌 채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들은 밝은 미래를 가진 두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불쌍한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1990년에 태어난 조시 나일스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깊은 사랑과 헌신을 키웠습니다. 헌신적인 가장이었던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10대 때 조슈아는 고등학교 단짝 찰린 찰리 엘버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두 아이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찰리가 16세, 조슈아가 18세였던 2008년에 가비가 태어났고 2년 후에 벤틀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헤어질 때까지 양육의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찰리는 부모님과 함께 텍사스로 이주했고 조시가 매년 여름에 아이들을 데려오고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사는 공동 양육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조시는 18세의 앰버 워시번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가비와 벤틀리가 방문하면서 가족은 다시 모였고 앰버는 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꽃피어 2014년에 아들 조슈아 주니어가 태어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조시는 조경사로 일했고 앰버는 야간 제과점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결혼, 성공적인 사업, 행복한 가정 생활을 꿈꾸며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를 꿈꿨습니다.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4살 된 아들 조슈아 주니어를 키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헌신적인 부모였습니다. 모든 것은 2018년 10월 20일 뉴욕 소더스에서 운명적인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부부의 집 밖의 평온한 분위기는 총격 소리에 의해 격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오후 2시 직후 여러 건이 911 신고가 접수되어 법 집행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웨인 카운티 보안관은 관련 없는 폐거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인근에 있었습니다. 신고를 듣고 그는 전개되고 있는 혼란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트럭 아래에 쓰러져 있는 생명 없는 남성과 길 건너에 서 있는 또 다른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앞좌석에는 생명 없는 여성이 있었고 뒷좌석에는 맥너겟을 쥔 어린이가 공포에 질려 몸을 굳힌 채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아이가 안전해지자 지원을 요청하고 현장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즉시 차량에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앰버 워시번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앰버의 지갑을 발견하여 그녀가 앰버 워시번임을 확인했습니다. 트럭 밑에 있던 남성 피해자는 조슈아 나일스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 부부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웃들은 아이를 조슈아와 앰버의 아들 조슈 주니어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범인은 어디에 있는가? 총잡이가 활보하는 가운데 경찰은 해당 지역이 확보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설정하고 범인을 식별하고 체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여전히 지역 사회 내에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주요 목격자는 조슈와 앰버의 이웃인 티파니 티어로 옆집에 살고 있으며 그녀의 주방 창문은 조슈와 앰버의 진입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슈가 트럭에 기대어 있는 알 수 없는 남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피크닉 테이블 옆에 서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슈는 자신의 트럭을 그 옆에 세웠습니다. 그는 짐칸문에 기대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조슈와 후드티를 입은 사람의 대화가 처음에는 꽤 편안해 보였지만 낯선 사람이 조슈에게 총을 겨누고 쏘면서 빠르게 끔찍하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앰버가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그녀는 도망치려고 후진했지만 범인은 돌아서서 그녀의 머리를 쐈습니다. 그런 다음 범인은 앰버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슈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했지만 범인은 그에게 여러 발의 총을 쐈습니다. 앰버가 살해된 방식을 감안할 때 이 이중 살인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격이었기 때문에 권총에 능숙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그것이 암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들은 범인이 도주하기 전에 그를 힐끗 본 더 많은 이웃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들은 어두운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짙은 머리카락, 턱수염, 안경을 쓴 날씬한 백인 남성이라는 설명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K9 추적자를 사용하여 수색을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이 약 30야드 떨어진 곳에서 나중에 스키 마스크 또는 바라클라바로 확인된 검은색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스크는 경찰이 수색을 계속하면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범인이 경계선을 탈출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살인사건 형사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조슈아 엠버의 아들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는 범죄 현장에서 답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진입로를 조사했습니다. 조슈아는 10번이나 총에 맞았고 모든 탄피는 같은 총기에서 나왔습니다. 티파니의 이론과 일치합니다. 목격자 진술은 범인이 한 명뿐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9mm 탄피는 엠버가 같은 총으로 살해되었음을 나타내어 범인이 숙련되었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부검을 위해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지는 동안 형사들은 조슈아 엠버의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누가 그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싶어 하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 통신 중에 경찰은 부부가 그들에 대한 위협이나 원한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슈의 가족은 조슈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슈에게 원한을 가질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엠버의 부모님도 그녀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이 조슈의 과거를 파헤치자 조슈의 전 여자친구인 샬린 칠더스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이 두 아이를 함께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문제가 있는 관계를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슈와 샬린은 2012년에 헤어졌고 찰리는 부모님과 함께 텍사스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슈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 체이스 칠더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찰리는 텍사스에서 이혼으로 이어진 마을 경찰서장인 티모시 딘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찰리는 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물관리 부서에서 일했고 그곳에서 팀을 만났습니다. 우정으로 시작된 것이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하여 그들은 2018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찰리는 팀과 함께한 그녀의 새로운 가족의 많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팀과의 결혼도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까지 찰리와 그녀의 새 남편 팀은 조슈와 찰리의 두 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형사들에게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하여 사건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형사들은 조슈가 사망 당시 찰리 칠더스와 지속적인 양육권 분쟁 중에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총격 사건 불과 몇 주 전에 찰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뉴욕으로 여행한 것은 그녀의 개입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찰리는 사건 당시 직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녀가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신문을 받았을 때 찰리는 조슈와의 과거 갈등을 인정했지만 격렬한 원한을 품고 있음을 부인하며 그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다음 관심은 찰리의 현재 남편인 티모시 딘 또는 팀으로 향했습니다. 형사들은 찰리와 팀이 더 이상 함께 있지 않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찰리는 아이들의 양육권 상실을 팀의 영향 탓으로 돌리며 그들의 관계에 대한 부담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10명은 당시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었고 형사들은 그들의 결혼 역학과 분쟁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찰리는 그들의 별거로 이어진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관계의 어려움과 법적 싸움의 복잡한 그물을 드러냈습니다. 형사들은 팀이 최근에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동료들은 팀이 작은 남자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즉, 그는 경찰서장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중요성에 대한 부풀려진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의 뒤에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10명의 실직 이유는 찰리가 2018년 5월에 페이스북에 올린 비디오에 포착된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디오에서 팀은 3살 된 딸 메디슨에게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스터리스크
팀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스카일러, 내 금발머리를 잡아채 버릴 거야. 내 명시적인 음식을 먹어. 헐떡거리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은 건 예, 알겠습니다야. 자, 먹어. 팀에게 결과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딸의 양육권을 잃었고 경찰서장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찰리도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었고 그들의 결혼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아이들은 뉴욕에 있는 아버지 조슈아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고 찰리와 팀은 그들의 행동의 여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팀의 별거 중인 아내 크리스티나 힐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어두운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을 잃을 뻔했고 돈도 남아있지 않았고 차도 잃을 뻔했고 아이도 잃을 뻔했고 인생의 사랑도 잃을 뻔했습니다. 팀의 사임 후 형사들은 그가 지역 자동 판매기 회사의 운전사로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관되게 교대 근무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빠진 날 중 하루가 소더스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날과 일치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팀은 살인 이틀 전 캔자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차량은 렌터카였습니다.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경찰관.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이 물건에 대한 면허증과 서류를 받았어. 임대 계약서.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팀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그냥 운전하고 있었어. 내 인생은 요즘 좀 명시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차에서 더 많이 살고 있어. 팀은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유턴을 하려다가 갓길로 달려도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10명이 캔자스에 있었을까요?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팀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운전하고 있었어. 말했듯이 내 인생은 이혼 등 모든 것이 끝났어. 추가 조사에서 경찰관은 팀이 AR-15, 여러 권총, 탄약, 방탄복을 포함한 추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차가 브라이언 볼러라는 개인에게 임대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팀은 브라이언이 친한 친구이자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동료 경찰관이었는데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없어서 그를 위해 차를 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결은 수사관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브라이언을 신문하게 했습니다. 론 볼러는 텍사스 경찰관으로 11년 동안 근무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선네이 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브라이언에 따르면 팀은 뉴욕으로 운전하기 위해 직장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그를 위해 차를 빌렸습니다. 형사들은 이 연결에 흥미를 느끼고 렌터카와 10명의 활동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의 신용카드는 한도가 초과되었고 2달 연체되었습니다. 론은 자신의 이름으로 렌터카를 픽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브라이언은 팀의 요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차가 지역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이 팀이 캔자스에서 차를 망가뜨렸다는 전화를 받은 후 의심이 생겼습니다. 신문 중에 론은 자신의 법 집행 경력과 팀과의 관계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이 차를 빌리려는 의도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팀이 뉴욕으로 운전할 계획이라는 것을 사고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팀의 상황에 공감을 표하고 그를 믿었습니다.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인터뷰어.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캔자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까?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브라이언. 에스터리스크. 에스터리스크 처음에는 아니요. 무료 지원을 위해 거기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요 관심사는 그가 괜찮은지였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차가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디는 뉴욕으로 여행을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렌터카를 지역에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불온의 결과는 좋지 않았고
추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브라이언은 팀이 누군가를 해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팀이 브라운의 이름으로 차를 빌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에스터리스크 브라이언 에스터리스크 딘이 누군가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계획은 내가 차를 빌려서 그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론의 폭로에 따라 법 집행기관은 텍사스주 주마에서 팀에 대한 체포 영장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광범위한 총기 무기고 때문에 그를 체포하기 위해 야간 작전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팀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섬광탄을 사용했고 사고 없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팀의 DNA가 범죄 현장의 스키 마스크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들은 팀에게 조슈와 엠버와의 관계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10명은 양육권 교환 중에 상호작용을 회상했지만 조슈에 대한 원한을 부인했습니다. 에스터리스크 형사 에스터리스크 조슈를 싫어했습니까? 에스터리스크 팀 에스터리스크 그 남자는 만난 적도 없어. 범죄 현장 근처에 그를 배치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팀은 살인 사건에 대한 연루를 부인하며 찰리의 삼촌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흐릿한 이야기를 유지했습니다. 형사들은 진실을 요구했지만 팀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루를 부인했습니다. 에스터리스크 형사 에스터리스크 미안하다고 말해. 조슈와 엠버가 살해당했어. 네가 한 짓이 아니라고. 에스터리스크 팀 에스터리스크 아니, 난 안 했어. 내가 아니야. 그런 다음 형사들은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발견한 샬린에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조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질문에서 그녀의 이야기에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압박을 받은 샬린은 결국 자신의 연루를 자백했습니다. 샬린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은 후 팀에게 감정을 털어놓으며 조슈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팀은 그녀의 감정에 동의했고 그들의 절망은 과감한 조치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살해 계획이나 총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나는 경찰서 소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찰리는 그들이 살해 계획을 세운 팀의 차고에서의 회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렌터카 회사에 론을 내려주었고 론은 차를 몰고 팀에게 갔습니다. 팀은 뉴욕으로 가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찰리는 엠버는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팀이 렌터카를 망가뜨렸을 때 찰리는 모텔에서 그를 만나 새로운 렌터카를 구하도록 도와 그들의 계획을 계속했습니다. 이 자백은 범죄의 계획적인 성격과 찰리의 연루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찰리의 배신은 특히 피해자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장례식 동안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척했기 때문입니다. 이 속임수는 그녀의 행동의 영향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랬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랍니다. 그것은 아이가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슈와 엠버의 가족은 정의를 요구하며 자녀들에게 종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11월 5일 티모시 딘과 찰린 칠더스에 대한 기소가 발표되었습니다. 웨인 카운티 보안관 베리 버츠는 이중살인이 궁극적으로 티모시가 방아쇠를 당긴 양육권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티모시는 한 건이 1급 살인과 2건의 2급 살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텍사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소에 직면하기 위해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찰리는 공모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6월 27일에 웨인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찰리는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 조건의 일환으로 티모시의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티모시가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선내의 경찰서에서 총을 훔치는 것을 포함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티모시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뉴욕으로 갔다고 주장합니다. 찰리는 양육권 싸움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슈아의 죽음을 언급하며 배심원단은 티모시 디니 두건이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년 8월, 판사는 티모시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며 티모시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규정하며 재판 내내 감정이나 후회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티모시가 차를 렌트하는 것을 도왔던 전직 경찰관 론 뷰러는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적인 진술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석방되기 전에 1년 4개월 동안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찰린 칠더스는 살인에 대한 그녀의 역할로 인해 2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무분별하고 비극적인 성격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된 아이들에게 장기간 지속될 외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살인은 가족들이 깊은 상실감과 씨름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 금단의 열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를까요? 인간의 본성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건강 문제와 폭력 성향이 있는 개인에 대해 논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적을 제거하는 직업을 가진 군인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다른 주요 동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물질적 이득, 복수, 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과 우발적인 사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저에게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대부분의 범죄는 갈등과 분쟁 중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종종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 행위는 원인이 아니라 인간 정신 저하의 결과이며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깁니다. 2019년 1월 12일 아침 65세의 마이클 레드릭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전 NBA 임원과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의 사랑받는 교수로 알려진 그는 처음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응급 서비스가 도착하자 레드릭 씨가 가슴에 자상을 입어 사망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해를 포함한 다양한 이론이 고려되었습니다. 나중에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는 곧 그의 사랑하는 아내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 6월, 그녀는 재판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인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주 증언을 바꿨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간의 법적 공방은 길고 치열했으며 결국 예상치 못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윈터파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진정한 피해자이며 이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46세의 다니엘 레드릭으로 키가 작고 날씬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희끗해졌는데 이는 3년 동안 구금되어 있거나 2019년까지 견뎌온 스트레스와 혼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미국인 워킹우먼이자 2명의 훌륭한 자녀의 어머니이며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남편에 대한 범죄 이후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배우자의 추악한 비밀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1976년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가족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맏딸로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창의적으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은 성장하면서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녀는 발렌시아 대학에 등록하여 예술 준학사 학위를 받았고 나중에는 볼드윈 월리스 대학교의 심리학과에 다녔습니다. 1996년 다니엘의 어머니인 케이틀린 아키노는 재혼했지만 결혼은 2년 만에 케이틀린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종합보험 덕분에 오랫동안 유방암과 싸워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결혼을 공식화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불행히도 치료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후 마이클은 과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케이틀린의 맏딸인 다니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22세의 다니엘은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요청에 응했습니다. 따라서 케이틀린이 사망한 후 다니엘, 그녀의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의붓아버지인 마이클 레드릭은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마이클이 나중에 다니엘의 남편이 되었고 2019년 겨울 저녁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는 우정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이클은 선수 모집과 관련된 프로스포츠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매우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의 아이들처럼 되었고 다니엘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를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로 보았습니다. 20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은 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차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이도 지위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처음에는 그의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를 가족에게 숨겼습니다. 마이클은 더 젊고 활기차게 느껴졌고 다니엘은 사랑받고 보호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인맥을 이용하여 그는 쉽게 그녀에게 새로운 직업과 광고 대행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 외에도 그는 모든 자유시간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그들 모두에게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레드릭 씨는 매력적인 직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멤피스 그리즐리스 농구팀의 기업 영업 부사장이 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업은 주저없이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녀의 익숙한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장거리로 계속되었고 연인들은 종종 서로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그들을 위해 사놓은 집을 보여주었고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미시시피 강가의 그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네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니엘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이사하여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업계에서 그녀에게 흥미로운 직업을 찾아주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직업은 결국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년 후 다니엘에 대한 재판에서 그녀의 15세 된 딸 제이드는 그녀의 8세 된 남동생 소여와 함께 마이클의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한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격려와 스포츠 프로그램 등록 지원 덕분에 스포츠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최고의 학교 중 한 곳에 다녔습니다. 제이들은 아버지와 친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때로는 히스테리컬하고 조종적이며 유해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다니엘이 집에서 모든 갈등을 선동했고 마이클은 가족을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이든이 인식한 대로였을까요? 행복하고 단란해 보이는 가족에게 불화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레드릭 씨의 새로운 직책은 책임감과 스트레스 증가를 동반했고 그는 경영진과 어려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타격을 주어 그를 매우 스트레스받고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긴장을 풀고 쉬기 위해 마이클은 술과 음료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늦게까지 밖에 머물다가 술에 취하고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은 뚜렷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상태를 이해하며 남편을 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한 후 그는 진정하고 멈추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그들이 함께 계획했던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들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화가 나서 그가 그녀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타이밍이 좋지 않은 농담을 했고 이는 마이클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문간에 서서 머리카락을 얼굴에 늘어뜨렸습니다. 뺨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닥에 있는 그녀의 옷에 피가 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녀는 남편에게서 움츠러들었고 울기 시작하며 사과했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워하며 마이클은 즉시 보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익숙한 스포츠 의사에게 데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불행한 피해자를 진찰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한 다음 부상이 매우 심각하므로 치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니엘은 앞니까지 빠졌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기억에 남을 저녁 식사를 마련하고 매우 세심하고 배려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아내는 그를 용서하고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엄격한 가정 폭력 법률을 감안할 때 레드릭 부인은 남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경고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클리블랜드에서 함께 살 때 비슷한 행동을 경험했습니다. 콘서트에서 다니엘이 전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었고 이는 마이클을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그것에 대해 몇 가지 빈정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다니엘이 비슷한 말로 응수하자 그는 예상치 않게 그녀를 때렸고 그런 다음 즉시 사과하며 그녀가 그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비난하며 파트너를 용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결국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003년 레드 알렉스는 첫째 아이인 딸 제이든을 맞이했습니다. 1년 후 부부는 그들의 관계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밝은 시기였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여전히 직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경영진이 바뀌었고 그는 7년 후에도 희망했던 승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소열하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가족은 더 커졌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완전히 몰두했지만 마이클의 직업은 계속해서 긴장의 원천이 되어 그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잦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의 논쟁 중에 마이클은 다니엘의 목을 움켜쥐고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고 이는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는 거친 행동을 참을 수 없었고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척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의 친척들이 처음에는 결혼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은 불안정했습니다. 레드릭 가족은 여러 번 이사했습니다. 마이클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약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마이클이 자신의 문제로 고생하고 계속 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부부 모두 실업자가 되어 저축으로 생활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2014년에는 또 다른 이사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인디애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은 밝았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떠났습니다. 다니엘은 캘리포니아의 아이들과 함께 남아 낡은 부동산과 소지품을 팔았습니다. 끊임없는 이사는 아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지치게 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1년이 걸렸고 그동안 가족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거리와 드문 만남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니엘과 마이클은 멀어졌고 배우자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재회했지만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다니엘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멀어졌고 이전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나이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고백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것을 언급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젊은 아내를 잃을까 두려워한 다니엘은 그의 솔직함에 감사하고 이전처럼 그를 지지했습니다. 수많은 약물 치료를 시도한 후 부부는 호르몬 주사를 맞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컸지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불행히도 스트레스, 오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쌓여
결국 2019년 1월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주사는 마이클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젊어진 것 같았고 이전의 에너지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의 공격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마이클이 잠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위층으로 올라가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가 이를 닦고 있는 동안 욕실에 들어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전날 저녁 자신을 깨우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에 지쳤고 떠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더욱 화나게 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녀를 질식시키기 시작했고 불쌍한 다니엘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고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레드릭 부인은 눈을 뜨고 남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기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들은 계속 같은 집에서 살면서 함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이클은 더 자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에도 집안에서 갈등이 늘어났습니다. 상황에 대한 불만과 남편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의 불만이 신체적 공격으로 번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은 다니엘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고 짜증을 내며 자신을 산만하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대부분의 의견 불일치가 집 밖으로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말 레드릭 가족은 마침내 플로리다에 정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클이 직업 경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지쳐서요. 그는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대외 업무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디렉터, 직책을 맡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MBA에서 벌었던 것보다 적었지만 이 직업은 그에게 즐거움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집을 빌렸지만 1년 후 윈터파크의 고풍스러운 지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의 가족 집은 거대한 평방 피트의 지중해 스타일로 설계되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다락방 바닥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곳에서 밤을 보냈는데 특히 마이클이 분노 발작을 일으킬 때 그랬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주사는 그를 회춘시키고 그들의 친밀한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순간에도 그는 가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긴장되고 불안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니엘은 마이클이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동안 알코올 의존증을 발전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집안일과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점점 자신에게서 물러났습니다. 수많은 분쟁으로 인해 결국 부부는 2016년에 별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청구서를 지불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학교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지인들은 그녀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녀의 책임은 그녀의 독립성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마이클을 계속 만났고 그는 마음대로 드나들곤 했습니다. 이러한 방문 중 한 번은 또 다른 논쟁이 벌어졌고 그 후 다니엘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진탕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침묵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했지만 이번에는 마이클이 그녀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신문 중에 다니엘은 2016년 10월 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차로 그녀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 다니엘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마음을 바꾸고 떠났습니다. 언제나 같은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부부는 화해하고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모두에게 운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2019년 1월 12일 오전 9시경 회선 반대편에서 911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을 다니엘 레드릭이라고 소개하며 남편 마이클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즉시 거실 입구에서 강한 세척제 냄새를 맡았습니다. 팀은 분홍색 물이 담긴 양동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남자가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생명이 없었습니다. 불행한 남자는 아내가 주장한 대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관통 칼에 찔린 상처로 사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도 손목에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전에 응급처치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을 따라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마이클 레드릭의 생명이 앗아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법의학 분석 결과 집안의 혈흔이 사망자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입구에 있는 양동이의 분홍색 액체는 희석된 혈액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마도 집주인 자신이 침실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흔적을 지우려고 시도했으며 이는 시신이 끌려갔음을 나타냅니다. 청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가 파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 구석과 벽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부엌 입구에는 큰 칼이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작은 칼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다니엘과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사들이 그녀의 부상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후 그녀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동안 그녀는 반복적으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논쟁 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한 상처는 스스로 입히기 어렵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더 간단하고 덜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부검 결과 마이클은 시기적절한 의료 지원으로 인한 혈액 손실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찢어진 왼쪽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성학적 검사 결과 그의 체내에 높은 수치의 알코올이 있음도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사건 며칠 전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큰딸이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이클은 술을 마시고 다니엘이 숨어있는 욕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딸 제이든이 개입하여 병을 빼앗았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집을 나갔다가 남편이 잠든 후 돌아왔습니다. 소녀에 따르면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고 그는 나중에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사랑 많고 자상한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어머니가 갈등의 선동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화해했습니다. 마이클은 아내와 아이들을 축구 경기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에 따르면 다니엘은 화가 난 것처럼 보였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는 아이들을 친구 집에 데려다 잠자리에 들게 했고 혼자 남았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맥도날드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0시 30분경 집에 들어가자 그녀는 남편이 술에 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다니엘은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그것을 보고 햄버거 조각을 베어 물고 아내에게 뱉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공격하여 정당방위로 그녀를 질식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인 칼을 잡고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쓰러져 피를 많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에 따르면 그녀는 즉시 응급서비스에 전화했지만 실수로 잘못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나중에 수사 중에 입증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마이클 옆에 누워 아침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다니엘이 11시간 동안 활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방법입니다. 검찰이 응급전화와 후속 신문에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자 레드릭 부인은 두려웠고 아무도 그녀가 정당방위로 행동했다고 믿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건 직전 그녀는 친구들과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중 한 명을 물려고 시도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소란 행위와 체포 저항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약 1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손목에 있는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임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 혼란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상처의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이고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실버의 주장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다니엘이 롤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의 불륜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하여 남자들과 교류하고 불륜으로 보복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상태는 그녀가 독신이고 관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이클과 다니엘 사이의 수많은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불륜을 알게 되자 그녀는 배신감과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마이클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떠날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를 고마워하지 않는 남자에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정보를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여 범죄가 계획적이었고 그의 불륜과 임박한 이혼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드릭 씨처럼 그녀도 이웃들에 의해 분노 발작을 일으키기 쉬웠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웃들은 부부가 종종 크게 다투고 신체적 다툼으로 번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과 다니엘은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다르게 묘사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되었지만 다니엘은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니엘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남편을 공격하는 비디오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마이클의 형제는 이 묘사에 동의했으며 한 사람은 그녀를 미쳤다고 불렀지만 스테이크 칼을 숨겨두는 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니엘의 변호사는 그녀의 행동이 정당방위와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역사에 의해 지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종 그들의 논쟁의 목격자였던 친척들은 마이클이 거칠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자주 그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모욕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면전에서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가족 구성원은 다니엘이 신경질적이고 성미가 급하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결혼 후 수년 후에야 나타난 특징입니다. 검찰은 그녀가 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